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키우며 하루하루 힘들지만 보람차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육아가 워낙 힘든지라 이곳에서 매일 사연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말 못한 사연 하나는 품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지내왔답니다. 남편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아직도 마음에 남은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은 바람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을 떠나 근처 대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진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주택에서만 쭉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돌이 막 지난 아기와 아파트에서 사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서 큰 도시로 와서 살 걸 후회를 할 정도랍니다. 아파트 주변에 웬만한 편의시설이나 프랜차이즈도 다 있으니까 아기와 돌아다니기도 좋아서 매일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오랜만에 남편이 쉬는 날이라 같이 동네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참이었죠. 저 멀리서 땅콩빵을 구워 파는 노점이 보이는데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요즘에 붕어빵도 진짜 찾기 쉽지 않은데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땅콩빵이라니 신이 나서 남편을 이끌고 사 먹으러 갔어요.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만드시고 있었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먹어야 되나 위생 걱정에 순간 고민이 살짝 되더라고요. 아저씨, 땅콩빵 3,000원어치 주세요.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는데 저는 심장이 오그라들 만큼 너무 놀라고 말았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정말 당신 맞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뒷걸음을 쳐서 멀뚱하게 서 있던 남편의 소매를 끌고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 발목을 팍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전남편은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와 지금의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저 아이가 정말 당신 아기인 거야? 당신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네. 여보, 늦었지만 날 용서해 줄 순 없을까? 누가 당신이고 여보예요? 진짜 미친 사람이네. 여보, 얼른 가자. 몇 년 만에 전남편을 만나니 그때의 악몽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가면서 심장까지 빠르게 뛰더라고요. 그날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답니다.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학을 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가 볼게요. 남편과 저는 계속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대충 아는 사이였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가 하나뿐이라 계속 얽힐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고3 때 짝이 된 후로 급격하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남편의 부모님은 계속 농사를 지으셔서 남편도 대학에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졸업하고 바로 농사를 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다른 도시로 가보려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 지망했던 학교에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엔 별로 취미가 없어서 재수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읍내에 있는 약국 보조로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둘 다 대학에 안 가게 되니 더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큰 도시로 나가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읍내에 나올 때마다 제가 일하는 약국에 들러서 먹을 걸 사서 건네주기도 하고 퇴근할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기도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고 3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죠.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남편의 설득에 휘말려 들어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미 양쪽 부모님도 동네 이웃이라서 딱히 반대도 없었고 집안 수준도 비슷비슷해서 결혼식도 수준에 맞춰 평범하게 끝냈죠. 근데 결혼식 끝내자마자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집에 민식이 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해라. 따로 집 얻을 필요가 뭐 있냐. 민식이는 여기서 농사일하는데 읍내에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지껏 아무 말 없으셔서 전 당연히 나가 사는 줄 알았는데요. 집 얻어줄 거였으면 결혼식 전에 다 정했겠지. 어려서 그런가 맹해서 그런가 뭘 아는 게 없네. 그렇게 알고 니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전해라. 혼수해올 필요도 없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도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신혼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집은 언제 알아볼 거냐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피하는 눈치가 있긴 했는데 사실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원룸 알아보고 있다며, 부동산에도 다녀왔다며. 근데 시댁에서 살자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나 속인 거야? 야, 속이긴 누가 속여. 말을 그렇게 하냐?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맨날 새벽에 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읍내에서 살아? 넌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던가. 그럼 내가 이해하고 시댁 들어갈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니야. 뭔 마음의 준비를 해. 어차피 니네 집에서 바로 지척으로 옮겨와서 사는 건데. 친정도 가깝고 얼마나 좋냐? 넌 복 터진 줄이나 알아. 어떻게든 둘러대는 남편을 보자니 속은 것 같고 너무 답답했지만 결혼을 물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죠.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시부모가 이미 말을 해놨는지 그냥 들어가 살라고 말을 하셨답니다. 시골은 도시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어른들 말을 더욱 따라야 하고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관습도 많고요. 심지어 남편에겐 2살 어린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 방이 바로 옆방이더라고요. 민망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며 시댁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농사를 짓는 집이라 그런지 친정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읍내 시장에서 속옷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아도 농사 일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집 마당에 작은 텃밭조차도 없는데 시댁은 쌀 농사에다 넓은 밭에는 진짜 다양한 채소들을 엄청 심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첫 해에는 고추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제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지금도 고춧가루를 하면 쳐다도 보기 싫답니다. 남편은 새벽 6시면 밭에 나가고 저는 8시에 읍내로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출근하려고 방을 나오면 시모가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였어요. 지금이 한창 바쁠 땐데 저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분이나 처바르고 나가니 원. 어머니, 저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라고요. 누가 들으면 놀러 가는 줄 알겠네요. 네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할 때마다 얼마나 쥐어받고 싶은지 아냐? 네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고추 딴다고 허리가 부러진다. 네 남편 힘든 거 알면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도와라. 어머니, 저도 저녁까지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오자마자 저녁까지 차려야 하고요. 아버님이 아침밥 하라고 하셔서 아침밥도 차려야 되고요. 또 말대꾸. 내일부터 1시간이라도 고추 따고 읍내 나가. 알았어?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쏘아대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일한다고 화장하고 번듯하게 옷 입는 게 못마땅한 모양인 듯 했어요. 저도 집에 들어앉아서
일바지 입고 농사를 짓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농사일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거기다가 시부가 며느리한테 아침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앓는 소리를 해서 결혼하고 일주일 됐을 때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매일 밥하고 국해서 밥 차렸고요. 시댁은 그동안 밥을 어떻게 먹었던 건지 농사지은 채소로만 먹고 살았는지 식탁에 고기나 생선 올라오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가끔 퇴근하고 고기를 사가곤 했거든요. 그럼 아주 시부모나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걸신 들린 것처럼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사갔더니 이젠 아예 일주일에 3번은 고기 사오라고 그렇게 저를 들볶는 거 있죠. 저는 퇴근해서 저녁밥 차리면 금세 밤 9시 되고 제대로 쉴 시간도 없었는데요. 시모는 제가 농사일을 안 거둔다고 매일 나가 노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답니다. 어찌나 밭에 안 간다고 시모가 눈치를 주는지 결국 다음날부터 아침 6시에 나가서 남편을 도와 고추를 따고 회사에 출근을 했네요. 해본 적 없던 밭일을 하니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끊어질 것 같았는지 한 달 넘게 물리치료 받으며 고생을 했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부랴부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죠. 오늘은 고기 없어요? 아, 어제도 없더니만. 평수, 오늘 돼지고기 좀 사오지. 맨 다 풀밭이네. 그래, 넌 맨날 돈 번다고 읍내 나가서는 고기 한 근을 못 사오니? 네 남편도 밭일하는데 얼마나 힘을 쓰는데. 네, 내일은 사올게요. 오늘 늦게 퇴근해서 마을버스 놓칠까봐 그랬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도 한 달에 한 번 먹었다던데 이젠 시모며 도련님이며 이틀이 멀다 하고 고기 타령을 해대니 황당하더라고요. 제 월급의 절반은 고기 사는데 돈을 다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쳇바퀴 도는 생활을 이어나갔고 어느새 세월은 흘러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어가고 있었죠. 지금도 이때만 생각하면 그 지옥 같던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싶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시부는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도 아들만 둘을 낳아서 시부 집안에서 그걸로 대접을 좀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결혼 2년 차까지는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느니 그런 얘기를 엄청 자주 들었는데요.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시부모는 눈에 띄게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모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소식 없냐? 노력은 하고 있는 거 맞아? 도대체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야? 나이도 어린데 왜 도대체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이 소리를 매일 아침 7년 가까이 들으니 진짜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시댁에서 저는 손주를 낳아야 하는데 하자가 있어 낳아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시부모 지인의 손주라도 보고 오는 날이면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 옆편네 며느리는 나이가 39이라더라. 39에도 애를 낳았는데 도대체 넌 무슨 하자가 있길래 애가 안 들어서냐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건 예사였고 언젠가는 너무 화가 난다면서 제 뒤통수를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시모에게 한마디라도 하며 대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저는 너무 위축이 되고 그냥 맞고만 있었네요. 시부모는 친정 부모님도 점점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이 지척인데도 저를 친정에 보내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명절에도 음식하느라 집에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시모는 우연히 친정엄마를 길에서 보기라도 하면 큰 소리로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나이가 20대인데 애가 안 생겨? 그럼 한약이라도 지어다가 좀 먹이던가 음식을 좀 해오던가 해야지. 주원 딸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이 옆에 내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뱉어? 어떻게 키웠냐니? 금지옥엽 내 딸 데려다가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시키면서 구박이나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애가 몸이며 마음이 편해야 애도 들어설 거 아니야?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천하의 못된 시험인 줄 알겠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소박당했을 위인을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할 것이지. 제가 이혼하고 나서야 저에게 말을 해주신 건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해가 될까봐 말도 못하시고 시모의 행패를 다 견뎌오셨던 거죠. 어쩐지 언제인가부터 친정엄마가 임신에 좋다는 한약이며 각종 즙이며 음식을 계속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먹기만 했었는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죄송해서 눈물이 난답니다. 남편은 딱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기라도 보이면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슬그머니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기 일쑤였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사실 언젠가는 아기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30대가 넘어가니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난임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병원에 가서 둘 다 검사 좀 받아보고 시험관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그럼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먼 데를 어떻게 다니냐? 그리고 시험관 하면 돈 엄청 드는 거 아니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어. 내가 알아볼게. 일단 병원 한번 가보자. 지금 한창 바쁠 땐데 거길 어떻게 다니냐? 한번 가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되잖아. 아, 그리고 뭘 그렇게까지 해. 생기면 생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당신은 어머님이 날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나 혼자 꾹꾹 참으니까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모른 척을 하면 내가 아예 당신한테 하소연도 안 해. 내가 나만 위해서 병원 가보자고 해? 당신도 아기 원하잖아. 길에서 애들만 보면 눈도 못 떼는 거 내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임신하냐? 네가 못 갖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암튼 지금은 못 가니까 겨울에 좀 한가해지면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남편은 성질을 내며 대화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도 계속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미루기만 할 뿐이었죠. 임신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속이 말라 비틀어지는 제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점점 더 저를 무심하게 대해가더라고요.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 오랜 기간을 사귀면서 우리 둘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지 못할 친밀함이 있다고 늘 생각해왔었거든요. 서로만 아는 비밀도 많고 공유한 추억도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현실이었고 어느새 남편은 저와 대화도 피하고 집에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은데 왜 아기를 가지려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시모의 구박과 늘 못마땅한 눈초리에서 벗어나서 하루라도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대형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더군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니 글쎄 거기서 결혼을 해서 신부를 떡하니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를 비롯해 저와 남편 모두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벌써 혼인신고까지 했단 말이야? 이를 어쩌면 좋아? 요즘엔 국제결혼이 대세야. 제대로 된 한국 여자가 이 시골로 들어와서 나랑 결혼을 하겠어? 어차피 40 넘어도 못해. 어리고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좋아? 우리 마누라 이제 22살이야. 내가 먼저 손주 안겨드릴게. 손주?
아유, 그러면 되겠네. 어차피 쟤는 글렀으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손주 욕심 좀 부려보자. 자자, 이쪽으로 들어와라. 저는 그렇게 어린 티가 나는 베트남 출신 동서까지 한 집에서 지내며 또 갖은 고생을 더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제가 막 시집 왔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배려도 하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이 지났을 때부터 그건 저의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동서는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건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모에게 어찌나 애교를 부리는지 시모가 솔솔 녹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바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끝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못 가져서 구박을 받는다는 걸 알아보고 시모에게 말끝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건 못해. 나 졸리다. 건강해야 아기 가진다. 그래.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건 첫째가 하면 되니까 너는 얼른 손주 안겨줄 생각만 해. 들어가라.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가 밥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서성거리며 돕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요. 몇 주 지나고 나서는 시모가 뭐만 시키면 못한다고 하면서 저를 빤히 보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답니다. 엄마, 나 청소 힘들다. 배가 아파요. 그래? 배가 왜 아파? 그럼 좀 앉아있어. 야, 네가 마당 좀 쓸어. 저는 또 바보같이 대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죠. 도대체 그땐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시모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사과를 씹어먹으며 청소를 하는 제 모습을 무표정으로 지켜보던 동서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갓 시집온 동서에게까지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났죠.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다하다 22살 동서한테까지 내가 구박을 받아야 돼? 도대체 왜 내가 이 집에서 이러고 살아야 돼? 나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나가 살아. 너는 어떻게 어린 재수씨보다 생각하는 게 어리냐?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게? 돈은 있고? 그래, 그동안 당신이 피해와서 말도 못했는데 도대체 10년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돈 한 푼 저축을 못해? 맨날 하루 벌어 하루 살아? 시댁에 돈 다 드리고? 농사가 다 그런 거지. 그럼 아버지 땅에서 농사 짓는데 나 혼자 홀랑 다 먹냐? 여기가 내 집인데 가길 어딜 가. 다 네가 애를 못 낳아서 벌어지는 일인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 말 다 했어? 애는 나 혼자 낳니? 너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술도 좀 줄이고. 웃기고 있네. 내 친구들은 나보다 술을 더 먹는데 다 애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지가 문제 있는 걸 어디서 화풀이야? 에이씨. 남편이 저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공감해주려고만 했어도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요. 저는 모든 걸 제 탓으로만 미루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시댁은 남편의 집이지 평생 청소하고 밥하며 살아도 절대 저의 집이 될 수는 없단 것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갔고 이혼을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죠. 몇 달이 흘러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고 시모는 출근하려는 제 팔목을 딱 잡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뭔 일을 한다고 난리야. 오늘 하루 일 나가지 말고 장보다가 생신상 딱 차려드려. 알았어? 어머니,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던가. 어떻게 오늘 당장 일을 빠져요. 아니면 저녁에 다들 읍내 나오세요. 오랜만에 갈비 먹으러 가요, 그럼. 이게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는 밥하기 싫다고 수쓰는 거냐? 네가 갈비거리 사다가 직접 재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약국에 전화하리? 망신 한번 당할래? 충분히 직장에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루 병가를 내고 생신상을 차려야만 했답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동서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옆에 세워뒀는데요.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자꾸 딴 척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시킨 일을 반대로 해놔서 제가 또다시 해야 하니까 손만 더 가고 너무 화가 났답니다. 동서, 씻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 어떡해. 다 건지라고. 아, 비켜봐. 제가 동서를 밀어내고 다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지막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들리는 욕짓거리에 제가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답니다. 동서,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애도 못 가지는 게. 뭐?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딴 말을 해. 너 한국말 못한다며? 너 거짓말한 거지? 너 정체가 뭐야?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시모가 달려왔는데 갑자기 동서가 뺨을 한 손으로 붙잡고 스르르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얘 때렸냐? 이게 아주 막 나가네. 감히 우리 손주 볼 몸에 손을 대?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시모를 확 밀어냈죠. 그놈의 손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얘 때린 걸 봤어요. 오히려 얘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만 꺼져줄 테니까 원하는 손주 많이 보세요. 이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진작 소박을 놨어야 하는데. 아이고 분통 터져.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서는. 저는 저에게 악을 쓰는 시모와 그런 저를 뒤에서 비웃으며 보고 있는 동서를 뒤로 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버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고 혹시나 남편이 찾아올까봐 큰 도시에 사는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해버렸죠. 참 황당한 건 제가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에겐 전화 한 통도 안 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친정에 찾아오지도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분해하시면서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간신히 말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나고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며느리라는 게 집 뛰쳐나가고 누구한테 배운 짓거리야? 이참에 아주 잘 됐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 아는 동생 소개시켜준단다. 우리 아들도 어린 여자 만나서 자식도 낳고 살게 당장 이혼해.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반가운 소리네요. 바로 이혼할 테니까 다신 우리 집 근처에 발길도 들이지 말아요. 알았어요? 저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렇게 시모가 헤어지라고 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는 마치 짠 것처럼 남편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다음날 커피숍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그만하자. 이혼하고 너도 너대로 편하게 살고 나도 이제 그만 시달리고 싶다. 너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없다. 누가 들으면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네. 나야말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해방시켜줘서 고마울 정도네. 세장가 간다며?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저는 남편의 얼굴에 제 도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를 던져버리고 커피숍을 나왔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고 집도 남편 명의가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었기에 재산 분할은 민망할 정도로 작은 액수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하고 밤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하고 잠드는 그 집의 식모였거든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것보다 큰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엄청 속상해 하셨답니다. 그 집구석에서 10년을 식모처럼 살았는데 돈 1,000만 원도 못 받고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니? 막말로 쫓아내는 머슴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얼마 안 되는 돈 받으려고 그 집이랑 더 얽히는 거 싫어요. 기다린다고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돈이야 내가 충분히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야말로 다신 그 집과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저는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를 갔답니다. 밤낮으로 구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면서 몇 주가 지났고 정말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이 되었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 혼자 소소하게 즐기며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혼의 아픔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리님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적으로 만나 밥도 먹으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이어나갔죠. 대리님도 저처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그런지 통하는 점도 많았고 전 남편과는 다르게 지적이고 다정한 면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용기를 내어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재혼하게 된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10년 가까이 그토록 바래왔던 아기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라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또 마냥 행복할 수도 없는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혼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지금의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남편이 아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없어서 혼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말이죠. 나 임신한 것 같아. 사실 진짠지 아닌지 믿기지가 않아. 사실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이혼을 한 거였거든. 난 정말 기쁜데 우린 아직 결혼 이야기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게 진짜야? 나야 정말 고맙고 기쁘지.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도 아기 생각은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 전에 선물이 찾아오다니 정말 고마워. 우리 둘을 닮은 아기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우리 배 불러오기 전에 얼른 결혼식 서두르자. 정말이야? 나랑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야? 나 혼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이 바보야, 당연하지. 당신이랑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 생각했었어. 내가 그동안 믿음을 못 준 것 같아 미안해. 당신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랑 우리 아기랑 행복하게 살자. 지금의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고 정말 기뻐하며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재혼이다 보니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는 걸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죠. 아기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어느새 마치 거짓말처럼 제 품에 저의 아들이 안겨있더라고요. 30대 후반에 육아를 하려니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아기의 웃는 얼굴만 보면 가슴 깊이 행복감이 밀려왔죠. 저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아기와 함께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죠. 그 땅콩빵을 사러 가기 전까진 전 남편과 전 시댁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초라한 행색의 전 남편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염치가 없어서 연락도 못했지만 만나면 꼭 이 말 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했던 일 다 미안해. 용서해줘. 이제 와서 무슨 용서가 필요해? 다 지난 일이고 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쪽도 다 잊고 사세요. 저 아기 정말 네 아기인 거야?
정말 잘 됐다.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지? 참나, 혼자 아침 드라마 찍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리 비켜. 남편이 헥헥거리며 울자 기둥에 손이 묶여있던 늙은 여자가 남편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시모였거든요. 시모는 머리가 산발이고 눈은 이상하게 초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유모차에 있는 아기를 보더니 눈빛이 반짝 광채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내 손주가 여기 있었구나. 네가 내 손주를 훔쳐갔어. 내 손주. 기둥에 줄로 손이 묶인 채 아기에게 다가오려고 손을 휘젓는 모습이 좀비 영화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순간 시모는 무슨 계력이 생겼는지 글쎄 줄을 끊어내고는 아기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의 남편이 시모를 바닥으로 세게 밀어버렸답니다. 시모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내 손주라고 계속 울부짖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오싹한지 저는 서둘러 남편 팔을 잡아 끌고 도망쳐버렸답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려는 시모를 잡고 저를 멀거니 보고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네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고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을 본 쪽을 피해서 다녔답니다. 혹시나 다른 곳에서 마주치진 않을지 겁도 나더라고요.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마주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친정 부모님은 계속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싫던 좋던 시댁의 사정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한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자 이제야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와 이혼을 한 뒤에 남편은 한 달 만에 재혼을 했다고 해요. 베트남 동서가 친한 동생이라면서 소개시켜줬다는데 이미 한국에 살고 있어서 속전속결로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된 거죠. 심지어 그 여자는 20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명의 베트남 여자에게선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시모는 점점 그 둘을 구박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시모한테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악을 쓰며 대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큰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바로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그 모진 구박을 참으며 버텼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던지요. 전 남편 멱살이라도 끌고 검사를 하러 갔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알았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긴 하지만요. 남편은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자 농사일까지 다 접고 술만 마시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답니다. 시부모는 그런 남편을 어쩌지도 못하고 농작물 수확도 못해 당장 쓸 생활비도 없는 지경까지 갔다네요. 그러나 더 큰 일이 닥쳤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헤집으며 다녔어요. 이것들 어디 갔어? 엄마, 이것들 나갔어? 어디 갔냐고? 누구? 네 처? 몰라. 아침까진 보였는데 어디 갔나? 그러고 보니 둘 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엄마, 큰일 났어. 여기 이 서랍에 딱 문서 있던 거 맞지? 없어, 없다고. 이것들이 다 들고 튀었다고.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좀 말해봐.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게 벌써 몇 달 전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대. 그거 이자 갚으라고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는 부동산 형님이 전화가 와서는 우리 땅이 팔렸다는 거야. 땅이 팔리다니 누가 땅을 팔아? 우린 땅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네 말로는 그것들이 다 팔아서 날랐다는 거야? 닦면서 얼른 찾아봐. 아이고. 그렇게 경찰까지 와서 도망간 베트남 여자들의 행적을 쫓았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찾을 수 없었죠. 경찰이 알려준 바로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현지 브로커와 작당을 하고 한국 남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위장 결혼을 한 여자들이었답니다. 벌써 한국 남자와 몇 번의 이혼을 했고 한국말도 수준급이었다는데 시부모와 자기 남편들 앞에서는 한국말을 못하는 척했던 거였죠. 어쩐지 동서가 저한테 욕지거리를 내뱉을 때 진짜 본 모습을 본 것 같아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댁은 땅도 잃고 거액의 빚까지 떠맡게 되었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시부는 땅이 팔렸다는 걸 알고 중풍으로 쓰러져서 아직까지 집에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다고 해요. 도련님은 누워만 있는 시부를 간호하다가 못 견디겠다면서 집을 나가서 연락두절이 되었고요. 시모 역시 큰 충격을 받아서 전부터 조금씩 알아왔던 치매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네요. 시모는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전 남편을 붙잡고 제 얘기를 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해요. 야야, 우리 첫째는 어디 갔니? 읍내 고기 사러 갔나? 요즘 들어 통 보이질 않는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쫓아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놈의 손주가 뭐라고 그렇게 구박을 해대더니. 아니 그럼 걔가 집을 나갔단 말이야? 앞장서라. 친정집에 있을 거 아니야. 얼른 잡아오게. 걔가 나간 게 아니라 엄마가 이혼시켜 내쫓았다고. 나한테 그 베트남 기집애랑 결혼하라고 손주 봐야 된다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엄마 손주 욕심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고. 당연히 잘 살길 바라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처참하게 망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시모가 손주 욕심을 부리다가 벌어진 일이라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먹을 쌀도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다가 땅콩빵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집에는 이미 시부가 누워있고 정신이 나간 시모를 집에 같이 둘 수가 없어서 장사하는 곳마다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녔다는데요. 시모는 치매가 걸렸어도 손주는 포기를 못했는지 길에서 아기만 보면 내 손주라고 악을 쓰며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해요. 아기 엄마들은 도둑년이라고 때리려고도 해서 벌써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다녀왔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이 시모가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두고 장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다시는 그 집구석 얘기는 너한테 하지 않으려고 했다. 혹시나 그 집 인간들이 널 찾아갈까봐 네 아버지가 엄청 단속했지. 다 너한테 저지른 일 되돌려 받은 거니 난 오히려 속 시원하다. 이젠 그 집구석 얘긴 다시 물어보지 말고 지금 네 가족하고 잘 살기만 해. 친정엄마는 이야기를 끝내시며 저한테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죠.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지낸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시댁의 나쁜 소식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조차 갖지 않고 아예 잊고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지금의 남편에게도 대충만 얘기해주고 말을 아꼈답니다. 저는 그날에 다시는 안 보고 싶었던 시모의 얼굴을 우연히 마주쳐서 너무 놀랐고 우리 아기를 향해 달려들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머릿속에 떠올라서 꿈에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일들이 아직 잊혀지지도 아물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지나간 세월에 대해 용서를 바랬지만 저는 용서도 동정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려고 해요. 그냥 현재의 남편과 아기와의 새로운 삶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답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제 행복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복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저보다 더 기막힌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저의 지나온 세월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항상 행복하세요.